저는 그날의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오늘 만나요? 라는 문자가 도착했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금 제 차는 강남대로를 따라 남편 김준혁의 차를 쫓고 있습니다. 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네요. 핸들을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어요. 식은 땀을 닦아내며 계속 남편의 차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너무 무리하면 그만할까? 뒷좌석에서 정혜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47세 로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죠. 20년 가까이 한 사건도 지지 않은 승률, 연봉 억대를 넘나드는 수입.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인생 최대의 패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3일 전 중요한 재판을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시작됐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오늘 만나요?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프로젝트 파트너였죠. 처음엔 업무 관련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건축 설계사니까요. 하지만 직감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었지만 변호사로서 갈고 닦은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있었죠. 혜리야, 내가 미쳤나? 남편을 미행하다니. 아니야, 서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건 처음이잖아. 직감을 믿어. 로펌 동료인 혜리와 도윤이 내 곁에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둘 다 이혼 소송 전문가라 이런 상황에 많이 익숙하죠. 우리는 남편이 회사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게 미행이 시작됐어요. 남편의 차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서울 강남에서 분당으로 이어지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목적지가 어딘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저기 서연아, 저 차 꽃다발 들고 있는 거 맞지?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창밖으로 보니 남편이 차에서 내리며 분홍색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결혼 15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꽃을 선물한 적은 단 2번. 프로포즈할 때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해리의 위로가 귓가에 들리지만 제 심장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해외 출장이라며 이틀간 집을 비운다던 남편이 지금 제 눈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누군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이 아파트가 누구 집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 지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야. 이 아파트 정보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도윤의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올라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수백 개의 사건을 다루며 얻은 냉철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확인됐어. 2103호는 윤지선이라는 여성 명의로 되어 있대. 도윤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지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의 바람도 충격적이었지만 상대가 윤지선이라는 사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해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윤지선은
제 대학 시절 첫사랑 강태우의 아내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태우를 빼앗기 위해 지선에게 큰 상처를 줬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5년 전의 일이 오늘 제 앞에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네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저는 15년 전 남편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법대생이었고 준혁은 건축학과 학생이었죠. 도서관 구석에서 사법고시 공부에 지쳐 엎드려 있던 저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넸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카페인이랬어. 그의 환한 미소는 그날의 모든 피로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 시작했지만 준혁은 제가 몇 번이나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밤새 공부할 때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챙겨주던 준혁, 첫 시험에 떨어졌을 때 밤새 제 울음을 들어주던 준혁. 그는 제 인생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넌 반드시 합격할 거야, 서연아. 그리고 그땐 꼭 내 아내가 되어줘. 사법고시 합격 발표 날, 준혁은 소박한 꽃다발과 함께 프로포즈했어요. 그날의 행복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혼 초기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로펌에 취직하고 준혁이 건축 설계사로 인턴을 시작하던 때였죠. 좁은 원룸에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날이면 준혁이 준비한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오늘은 얼마나 많은 악당을 물리쳤어? 준혁은 늘 제 일을 영화 속 히어로처럼 표현하며 존중해줬어요. 그런 남편이 있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우리에게 딸 민지가 찾아왔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준혁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그의 사랑도 커져갔죠. 우리 딸 낳으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을 지어줄 거야. 출산 후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었지만 준혁은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 달래주고 주말엔 제가 휴식할 수 있도록 민지를 데리고 나가주었죠. 그런 지원 덕분에 저는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제 경력이 성장하면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나아졌습니다. 작은 월세집에서 시작해 30대 중반에는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죠. 준혁은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열었고 저는 로펌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가도를 달리는 부부였습니다. 여보, 내 인생의 반은 당신 덕분이야. 사무소 개업 파티에서 준혁이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거리가 생기고 있었을까요? 민지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우리 가정에 미세한 균열이 시작됐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승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았고 준혁도 자신의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민지의 학업이나 생활비, 집안일에 관한 것뿐이었죠. 그래도 민지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든 가족으로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우리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입시와 공부로 채워졌어요.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 대신 학원을 오갔고 저녁 식사는 각자 다른 시간에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민지의 대학 입학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축하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준혁이 직접 요리한 스파게티, 민지가 좋아하는 치킨, 그리고 제가 사온 와인까지. 그날만큼은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엄마, 아빠, 나 미국 유학 가고 싶어. 민지의 말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우리 부부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린 건 아닐까 싶네요. 민지가 떠난 후 집은 그저 두 사람이 잠을 자는 공간으로 변했어요. 아침에는 각자 일어나 출근하고 밤에는 피곤해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해리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차 안에서 우리는 남편이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40분이나 지났네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직접 올라가 볼까? 저는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으면 남편이 그저 업무상 만남을 가진 것뿐이었으면 하고요. 하지만 그 꽃다발과 프로젝트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자꾸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올라가 보자. 결심을 내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저는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오늘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21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 거리가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제가 대형 로펌의 파트너로 승진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도 사무실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승진은 더 많은 책임을 의미했고,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민지 학교 행사 있는데 같이 갈 수 있어? 준혁의 물음에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해. 중요한 소송 준비 때문에 사무실에 있어야 해. 내가 다녀와 줄래? 처음엔 이해한다는 듯 웃던 준혁의 표정이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일에 파묻혀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지의 중학교 졸업식 날, 저는 법정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빠질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준혁과 민지는 둘이서 축하 식사를 했고, 저는 회식 자리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두 사람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지 방에 들어가 자는 얼굴에 키스해주고 준혁 옆에 누웠지만 그는 더 이상 몸을 돌려 저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전부터였을까요? 제가 언제부터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보다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제가 성공의 정점에 오를수록 우리 가정은 점점 더 냉랭해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준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두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배려가 사라졌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등산 모임이 생겼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민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민지의 질문에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금방 끝날 거야. 그때는 당연히 업무상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그의 늦은 귀가는 계속되었어요. 가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면 제가 물었습니다. 회식이었어? 응,
클라이언트랑. 미안, 피곤해서 먼저 잡을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저도 바빠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용건만 오가는 짧은 문장들로 변해갔어요. 냉장고 채워둘게. 오늘 늦을 거야. 민지한테 용돈 보냈어? 가정의 온기는 사라지고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두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유학을 떠난 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이제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던 유일한 대화 주제마저 사라진 거죠.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일찍 귀가한 날 준혁이 꺼낸 말이었어요. 그날 저는 또다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느라 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응, 그래. 잠시만, 이거 끝내고. 그리고 정작 서류 검토를 마쳤을 때는 준혁이 이미 잠들어 있었죠. 다음 날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준혁의 변화를 눈치챈 것은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새 옷을 사 입었으며 전에 없던 향수 냄새가 그에게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관리를 시작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요즘 운동하니 젊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그냥 건강 관리해야 할 나이잖아.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큰 소송건으로 정신이 없어져 그 불안감은 잊혀졌어요. 법정에서의 승리, 고객 미팅, 후배 변호사 지도. 저는 다시 일에 파묻혔고 집에서는 그저 잠만 자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준혁의 주말 외출이 더 잦아졌어요. 골프, 동창회, 세미나 등 다양한 이유였죠. 제가 그의 일정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준혁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남남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서연아, 도착했어. 2103호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동안 해리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습관이었죠. 증거는 항상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먼저 문 앞에서 확인해 보자. 소리가 들리면 그때 결정하자. 우리는 조용히 2103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로 웃음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웃음소리였어요. 오랫동안 집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 밝은 웃음. 이제 다른 여자의 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는 마지막 용기를 모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어려운 순간을 겪어왔지만 이만큼 무서웠던 적은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려 초인종을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해리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있잖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간 실내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멈췄어요.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서연 씨? 문을 연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충격으로 변했어요. 저도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윤지선. 15년 전 제가 상처 준 그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지선 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더 활짝 열리며 그 뒤에 서 있던 준혁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와인 잔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여긴 어떻게 해? 말을 더듬는 준혁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배신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해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지선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과 2개의 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분홍색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비된 파스타 요리와 촛불까지 분명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한 흔적이었어요. 뭐지? 설명해봐.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 물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을 쉬기도 힘들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당황스러움보다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앉으시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거실 소파를 가리키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녀의 집이고 제가 방문객인 것처럼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겨우 소파에 앉았어요. 해리와 도윤이 양쪽에서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이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선이 준혁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말할게. 뭐가 있어? 다 보이잖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15년 함께한 남편이 제 앞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것도 제가 과거에 상처 준 여자와. 서연 씨, 놀라셨죠? 당신 남편과 제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지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준혁아, 대답해봐. 남편을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6개월 전 지선 씨의 건축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목소리가 작아져가는 것이 들렸어요. 6개월. 그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재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커리어에 도취해 있었겠죠. 집에 늦게 들어와도 남편이 기다리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파트너가 지선 씨였구나. 해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마도 제가 휴대폰 메시지를 봤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나. 그동안 나는 바보처럼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던 제가 지금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울지 마세요, 서연 씨. 당신이 왜 울어요? 당신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선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원한을 보았어요. 갑자기 대학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태우를 빼앗기 위해 지선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복수야? 제 질문에 지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15년 전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해리와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서연 씨가 뭘 했다는 거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었지만 그 모습이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법대 시절부터 항상 이기는 법을 알았어요. 원하는 건 무조건 손에 넣었죠. 강태우라는 남자도 마찬가지였고요. 태우의 이름이 나오자
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태우의 이름을 알고 있었나 봐요. 아마도 지선이 모든 이야기를 했겠죠. 태우 오빠와 저는 3년 동안 행복하게 사귀고 있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연 씨가 나타났어요. 지선은 과거를 회상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였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태우 오빠를 원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으려 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 부끄러운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당신은 태우 오빠 앞에서는 친절한 친구였지만 뒤에서는 저를 향한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지선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 지선이 태우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제 앞에서 태우 오빠에게 키스하며 저를 모욕했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태우에게 다가가 키스했던 그날,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지선의 얼굴. 그때 저는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태우 오빠는 당신을 선택했죠. 하지만 재밌는 건 당신이 그를 얻자마자 버렸다는 거예요. 사법고시 공부에 방해된다며. 지선의 말에 준혁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아마도 제가 그에게 태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이전 연애 경험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그래서 내 남편을 유혹한 거예요? 복수를 위해서? 제 질문에 지선은 슬며시 웃었습니다. 유혹이라. 준혁 씨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유혹했나요? 아니면 그가 외로워서 다가온 건가요? 모두의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난 정말 외로웠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혼자 두었는지 알아? 집에 와도 항상 일에 파묻혀 있었고 주말에도 사무실로 출근했잖아. 내 얘기는 한 번도 듣지 않았고 준혁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오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외롭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선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더 말할게요. 2달 전 저는 준혁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당신에 대한 원한,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까지. 그 말에 저는 놀라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인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알고도 계속 만났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서 무언가 체념한 듯한 빛이 보였습니다. 미안해. 난 이미 지선 씨에게 마음이 갔어. 내가 일에 빠져 있는 동안 지선 씨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복수와 외로움이 만든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상대가 15년 전 제가 상처 준 여자라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나한테 말하지 않고 계속 만날 계획이었어? 준혁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는 다음 달에 함께 떠나려고 했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음 달 함께 떠난다고? 무슨 말이야? 어디로? 시애틀. 내가 그쪽에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거든. 지선 씨도 유학 준비 중이고
말을 잇지 못하는 준혁의 모습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혼은 시애틀에 가서 신청할 생각이었어? 아니면 그냥 잠적하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법정에서 반대 신문을 할 때처럼 냉정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직 그건 결정하지 않았어. 결정하지 않았다고? 15년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해리가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갑자기 아빠가 사라졌다고 말할 생각이었어?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선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 얘기가 나오자 둘 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민지한테는 천천히 얘기할 생각이었어. 준혁의 대답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으로 함께한 시간들이 이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박서연 씨, 지선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아닌 묘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소외시켰는지 알아요? 준혁 씨가 퇴근 후 빈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은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일을 우선시했고 준혁의 성취나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울 권리는 없어요. 해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소통 문제가 있었다면 대화로 풀었어야죠. 외도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대화를 시도했어. 수없이 많이. 하지만 서연은 늘 나중에, 지금은 바빠라고만 했어.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으니까요.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청했던 순간들, 제가 이를 핑계로 밀었던 시간들. 그래서 지선 씨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 준혁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다른 여자가 채웠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다 제 책임이에요. 지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처음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빼앗은 사랑처럼 나도 당신의 사랑을 빼앗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 씨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상처를 치유하는 거라는 것도요. 놀랍게도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그녀 안에 남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태호 오빠가 당신을 선택하고 저를 떠났을 때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당신이 태호 오빠마저 버리고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지선의 고백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제 행동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후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태호 오빠는 미국으로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저는 경력에만 집중했죠. 그러다 우연히 건축 프로젝트로 준혁 씨를 만났고 지선은 말을 멈추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교환에서 진심 어린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이라니.
사실 난 처음부터 지선 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 준혁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이 가끔 과거 이야기를 할 때 태우라는 이름과 지선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 그래서 지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누구인지 직감했어. 남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리를 두려 했어. 하지만 지선 씨는 내게 진심으로 다가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겼어. 그럼, 처음부터 알면서 만났다는 거야? 일부러? 제 질문에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 마음이었겠죠. 결국 둘 다 계획적이었던 거네요. 도윤의 말에 지선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말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 당신은 늘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법정에서도 사랑에서도. 하지만 한 번쯤은 패배하는 기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선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어요. 저도 그녀에게 비슷한 상처를 줬으니까요. 복수는 성공했네요, 지선 씨. 축하해요. 제 말에 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서연 씨. 그냥 인생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복수라면 분노할 수 있었겠지만 인생이라는 말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여보, 준혁이 조심스레 저를 불렀습니다. 15년 동안 들어온 그 호칭이 이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이제 지선 씨와 함께 하고 싶어. 그 말이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해리가 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파트를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습니다. 해리와 도윤이 제 양팔을 부축해줬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정말 미안해. 해리의 위로에 더 심하게 흐느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제가 과거에 상처 준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해리야,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일단 법적 대응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녹음은 잘 됐을 거야. 증거로 충분해. 법적 대응. 제가 평소에 고객들에게 늘 조언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이 되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일단 집으로 가자. 너무 충격받았을 거야. 해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지나다니던 익숙한 거리들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텅 빈 현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준혁의 구두가 없는 신발장, 걸려있지 않은 코트. 이미 그는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해리야, 도윤아, 고마워. 이제 혼자 있을게. 두 친구를 보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현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남편의 외도, 지성과의 관계, 그들의 도주 계획.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15년 전 제 행동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태우와 지선. 대학 시절 그들은 캠퍼스의 유명한 커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태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갖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원하는 건 무조건 손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법대 수석, 대형 로펌 입사, 파트너 승진. 모든 것을 얻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몰라요. 지선이 얼마나 아팠을지, 태우를 빼앗긴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같은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운명의 아이러니였을까요? 복수는 10배로 돌아온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이 시간에 전화를 다니 평소 같았으면 놀랐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도 없었어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 괜찮아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해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는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지야, 미안하다. 나중에 설명할게. 이렇게요. 무슨 일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이미 민지에게 연락했다니. 아직 아무것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 아, 아빠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서 그런 것 같아.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민지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것도 엄마가 과거에 상처 준 여자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민지의 직감은 항상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분을 잘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일 아빠랑 얘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에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녀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시 어제의 일이 악몽이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준혁의 옷장을 열어보니 몇 벌의 옷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미 그는 집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준혁에게서 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서연아, 어제 일로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내가 알게 될 줄은 몰랐어. 난 정말 지선 씨와 함께 하고 싶어.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거든. 이혼 절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자.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민지에게는 내가 설명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갑고 공허한 메시지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이미 모든 것을 망가뜨린 후에 분노로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길,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비서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응, 괜찮아. 오늘 일정은 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고통스러운 생각들에 잠식될 것 같았으니까요. 일로 도피하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해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응. 아직도 믿기지 않아.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법적 대응할 건가? 해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소송을 다뤄온 저였지만 정작 제 일이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해야겠지.
하지만 민지가 걱정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준혁 씨가 책임질 문제야. 그가 선택한 일이니까. 해리의 단호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준혁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에 몰두했다고 해도 외도는 그의 선택이었어요. 해리야, 나 태우를 찾아볼까 해. 갑자기 든 생각을 말했습니다. 해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강태우? 왜? 그에게 사과하고 싶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그를 이용했던 것 같아. 내 욕심 때문에 태우도 지선도 상처받았을 거야. 해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은 결정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너 자신을 돌보는 게 우선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잠시 받을지 말지 고민했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좀 만날 수 있을까?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할 말 다 하지 않았어? 민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말해줄지. 아, 민지. 우리의 소중한 딸. 그녀도 이 상황의 피해자였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결국 저녁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준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 보였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민지 얘기하자.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야?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민지가 내일 한국에 온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 왜? 학기 중인데. 내가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다고 했더니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며 비행기 표를 예약했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지가 학업을 중단하고 오다니 얼마나 걱정했으면 그랬을까요? 너 때문이야.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야? 민지가 얼마나 불안했겠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야 했잖아. 그리고 내가 직접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너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민지에게 뭐라고 말할 건데?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고 이혼하기로 했다고. 지선 씨 얘기도 할 거야?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야. 그건 민지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니까. 제가 태우와 지선에게 상처 준 이야기를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연아,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준혁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뭔데? 지선 씨, 임신했어.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임신? 준혁과 지선 사이의 아이가? 얼마나 됐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8주째야. 8주. 2달 전이면 지선이 준혁에게 복수 계획을 밝힌 시점과 비슷한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에 더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 미국에 가는 거구나. 준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지에게 그 얘기도 할 거야? 아직은 아닐 것 같아. 너무 충격받을 테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배려는 있었군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테고, 그때 민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나도 정말 혼란스러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너는 지선 씨를 선택했어. 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내 선택은 했으니 책임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와 있기 싫었어요. 내일 민지가 오면 연락해줘. 함께 얘기하자. 카페를 나오는 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눈물을 대신하는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마음속 불타는 아픔을 식히기에는 부족했어요. 복수? 15년 전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선이 준혁을 만난 것, 그가 그녀를 선택한 것, 그리고 지금 그들 사이에 생긴 아이까지. 마치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희생자는 저와 민지였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민지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혁도 함께 있었지만 우리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기 왔다. 준혁이 먼저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20살 딸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해 보였어요. 긴 비행 시간 탓인지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지가 달려와 우리를 안았어요. 평소였다면 행복한 가족의 재회 장면이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곧 그녀에게 우리 가정의 붕괴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많이 피곤하지? 집에 가서 쉬자. 민지의 캐리어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차에 탔지만 평소와 달리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는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두 분 다 너무 조용해요. 준혁과 저는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천천히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 민지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민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와 내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어. 준혁의 말에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준혁이 말을 돌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민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잘못했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민지야, 진정해. 이건 진정하라고요? 아빠가 바람 피우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지가 일어서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기대한 반응이 이거였어?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 없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위로할 마음은 없었어요.
민지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들어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작은 대답이 들렸어요. 네. 방에 들어가니 민지는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옆에 앉아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했잖아요. 민지의 물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만 말해야 할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거야, 민지야.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거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언제부터 만났는데요? 민지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지선이라는 분이야. 아빠의 건축 프로젝트 관련해서 만났대. 엄마는 괜찮아요? 너무 힘들겠다. 오히려 민지가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보다 그녀가 더 상처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중요해.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함께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감정을 쏟아내듯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역시 똑똑한 우리 딸입니다. 그녀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도윤 변호사가 도와주고 있지. 그 여자, 고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간녀 소송? 민지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이런 법률 용어를 알고 있다는 게 의외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법대 가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서. 그 말에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딸이 저를 롤모델로 삼고 있었다니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상간녀 소송도 가능해. 하지만 뭐요? 이 일에 복잡한 과거가 얽혀 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민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해심이 깊었어요. 다음 날 민지는 아빠를 만나길 거부했습니다. 준혁이 몇 번이나 방문을 두드렸지만 민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준혁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민지야, 잘 생각해봐.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우리의 이혼이 너에 대한 사랑을 변화시키지는 않아. 민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대리해 소송을 준비했고 준혁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첫 재판날 법원 복도에서 준혁과 지선을 마주쳤습니다. 지선의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저에게는 그 모습이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왔어요. 준비됐어? 도윤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이었어요.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수많은 재판을 봐왔으니까. 하지만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증인석에 앉아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되니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저버리고 윤지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피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도윤의 주장에 준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혼외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원고와의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과도한 업무 집중과 가정 소홀이 이혼의 근본 원인임을 주장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잘못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것이 외도의 정당화가 될 수는 없었어요.
증언대에 선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책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연이 얼마나 가정을 소홀히 했는지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고 중요한 가족 행사도 빠지고 저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도는 정당화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혼을 요구하지 않고 불륜을 선택했습니까? 도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선 씨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어서 이런 식으로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조계에 소문이 퍼졌어요. 유명 변호사 박서연의 이혼 소송이라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제 평판이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박서연 변호사, 일에만 집중하다 남편 잃어.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그늘, 가정은 어디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성공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서연아. 그들은 진실을 모르잖아. 해리가 위로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조계에서 쌓아온 명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민지였어요. 그녀는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엄마, 내가 증인으로 나가고 싶어요. 뭐? 안 돼, 민지야.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아니에요. 나도 이 가정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민지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어요. 어머니는 바쁘셨지만 항상 제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밤늦게 들어오셔도 제 방에 들러 이불 덮어주셨고 중요한 시험 전날엔 늘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아버지도 좋은 분이셨지만 어머니가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민지의 증언은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판사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 재판 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준혁의 불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합니다. 원고 박서연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피고는 재산의 40%와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승소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도 지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아내는 판결을 얻었어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의 끝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 태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했던 거죠.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태우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태우 씨 만나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대학 시절 제가 태우 씨와 지선 씨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죠.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많이 아팠어요. 지선이도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제 행동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지선 씨가 제 남편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선이의 행동은 옳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연락도 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태우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지선이와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녀가 많이 힘들어했죠.
아마 그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태우의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비극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태우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너무 현실에 치여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우선은 민지를 위해 강해져야 해요.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요. 태우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날의 만남은 오래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로펌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지지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던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익 변호사 업무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싶어요. 동료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혜리는 제 결정에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서연아, 정말 멋진 결정이야. 너의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후유증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민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학교 돌아갈까 생각 중이에요. 민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엄마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법대에 가서 엄마처럼 좋은 변호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은 엄마보다 잘 맞출 거라고요. 민지의 장난스러운 말에 함께 웃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편 준혁과 지선은 예정대로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민지에게 연락이 오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소통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민지도 아빠의 연락을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대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대요. 민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직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지.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큰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제 이미지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변호사, 재개발 세입자 승소로 정의의 수호자 재평가, 커리어와 가치관의 균형 찾은 법조계의 롤모델. 이전과는 다른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예전에는 승리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승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의미에 더 가치를 두게 되었어요. 법조계에서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혼 후 1년 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정리하고 한남동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달리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민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방학 때마다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사 잘했어요. 여기 훨씬 아늑하고 좋은데? 민지가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넓고 화려했던 예전 집은 사실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이곳은 비록 작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 꼭 필요한 것만 남기니 오히려 편하더라고. 단순히 집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방식도 크게 변했어요. 이전에는 늘 바쁘게 살았다면 이제는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전시회나 공연을 찾아가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서연아, 너 요즘 정말 달라졌어. 훨씬 밝아 보여. 해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예전에는 늘 긴장해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편안해 보여.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외적으로도 변했지만 내면의 변화가 더 컸어요. 더 이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실패와 상처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해리와 도윤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들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서연아.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대형 로펌을 떠나 공익 변호사로 전향한 후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도우면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집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재개발 지역 주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승소 자체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 승소가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더 가치를 두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민지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국에 온대요. 나도 방학이라 같이 가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만에 준혁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 아빠는 잘 지내? 네, 시애틀에서 건축사무소 작게 차렸대요. 지선 씨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래요. 그 말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분노? 아니면 체념?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구나. 언제 와? 다음 주요. 엄마, 아빠가 엄마도 만나고 싶대요. 괜찮을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혁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시간 되면 만나자고 해. 다음 주 한남동 근처 카페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는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편안해 보였어요. 민지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연아.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응,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 미국 생활은 쉽지 않지만 적응해가고 있어. 너는 많이 달라졌더라.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 많은 것이 변했어.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렇게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결국 미안하다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네. 솔직한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외로웠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지.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그건 내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지. 내가 한 선택은 최악이었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거나 원망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지선 씨와는 어떻게 지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쉽지 않아. 아이가 태어난 후 많은 것이 달라졌어. 지선도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그의 말에 묘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랄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준혁에게 원망이나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의 삶에서 평화를 찾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나 자신과 민지에게 집중하고 있어.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지가 돌아와 우리 셋은 잠시 함께 걸었습니다. 더 이상 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나 저는 공익소송으로 또 한 번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을 대리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제 이름은 다시 한번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박서연 변호사, 환경소송 승소로 주민건강권 지켜, 법정의 정의 수호자,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그런 헤드라인을 보며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개인적인 성취감에 집중했겠지만 이제는 그 성취가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었어요. 서연 씨, 축하합니다. 사무실에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놀랍게도 태우였어요. 그는 최근 한국에 돌아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서연 씨의 변화된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태우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기로 했어요. 민지가 방학을 맞아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우리는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펜션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1년 전 그날을 기억해? 내가 급하게 한국에 왔을 때 민지가 물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물론이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였어.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엄마도 변했고 나도 많이 성장했고 민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나 봐.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는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졸업 후 한국에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고 저는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활동을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요? 민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그럼 당연하지라고 자동적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응, 행복해. 진짜로. 예전처럼 화려하거나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지금이 더 진실된 행복인 것 같아.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타인의 시선보다 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귀경길 차 안에서 민지가 문득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상처를 지나 우리는 더 강한 유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 민지야. 앞으로도 함께하자.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색채와 형태가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무너져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완벽해 보이는 성공가도에서 추락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가치를 찾았어요. 사랑, 용서, 성장, 그리고 진정한 행복. 복수의 칼날이 제 삶을 관통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실수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함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말이죠.